지금부터는 일회용 패스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회용 패스워드는 처음에는 인터넷 뱅킹 할 때 많이 사용됐는데 지금은 2단계 인증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OTP라고 하는 것은 일회용 패스워드라는 것은 매번 새로운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매번 새로운 패스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패스워드의 노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패스워드는 이번에 사용하고 다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이 교환되는 패스워드를 어떠하 하더라도 그 패스워드를 다음에 사용해봤자 인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OT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매번 새롭지만 같은 패스워드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둘만 생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대칭키를 갖고 있고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매번 새로운 패스워드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패스워드를 전달해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증하는 것이 일회용 패스워드입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하냐면 대칭키와 매번 바뀌는 값을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생성하는데 이 매번 바뀌는 값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 시간, 카운터, 랜덤 값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카운터는 동기화 방식이 되겠고 랜덤 값은 비동기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기화 방식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지금 어떤 값을 이용해서 계산할지를 서로 예측이 돼야 되는 거고요. 랜덤 값이라는 건 예측이 안 돼도 돼요. 그래서 서버가 NS를 주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암호화해서 주게 되면 이게 일회용 패스워드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이 일회용 패스가 되는 거고, 이거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어떤 동기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NS를 쓰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어떤 카운터 값을 넣어서 K를 예를 들면 MAC 카운터 값을 해서 보내면 서버는 현재 카운터 값을 이용해서 이 MAC 값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시간이 아니라 T를 현재 시간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럼 현재 시간들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회용 패스워드는 초창기에는 인터넷 뱅킹 할 때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때는 주로 하드웨어 기반 OTP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기기들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하드웨어 OTP를 쓰지 않고 소프트웨어 기반 OTP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을 할 때 소프트웨어 기반 OT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초창기에 하드웨어 기반을 사용했냐? 인터넷 뱅킹 할 때. 그거는 초기 사용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PC에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인터넷 뱅킹을 했고, 내 컴퓨터뿐만 아니라 어느 PC에서든지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인인증서도 사용했고 OTP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컴퓨터든지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공인인증서를 USB에 저장하면서 들고 다녔고, 요런 OTP도 같이 들고 다녀야지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OTP가 소프트웨어 방식이었으면 사용하는 PC마다 추가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돼야 되겠고, 더 중요한 건 사용자 비밀키가 그 PC에 저장이 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모바일 뱅킹이라고 하는 건 내 스마트폰을 쓰는 거고, 내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나만 쓴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대칭키를 또 스마트폰의 특성을 이용해서 잘 보호해서 유지하게 되면은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드웨어 OTP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OTP를 쓰게 되는 거고, 하드웨어 OTP를 쓰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긴 숫자를 입력해야 되면은 불편하죠. 그래서 6자리 숫자만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드를 쓰는 것도 아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주 단순한 형태의 일회용 패스워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제한적이지만 일회용 패스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경우에도 7번 뭔지를 입력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25번의 앞 두 자리, 16번의 뒷두 자리. 그러면 매번 사용할 때마다 다른 값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복, 반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이런 일회용 TTP의 경우에는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6자리를 다시 입력하게 되겠지만 그 순간에는 또 인증이 안 되는 거죠.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OTP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기반 OTP는 기기에 나타난 6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작, 그냥 보통은 요 기기를 키면 여기에 6숫자가 나타나요. 요 방식에서는 키고 핀 번호 4자리를 입력하면 화면이 활성화되고 6자리가 그냥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6자리를 그 OTP를 입력하라고 할 때 6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사용자가 추가적인 어떤 입력 없이 그 6자리를 입력하는 것은 시간 기반이 되겠고, 시간 기반이 아니라 어떤 버튼을 눌러야지만 화면에 6자리가 나오는 경우를 사건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누를 때마다 그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 누를 때마다 뭐가 증가하냐면 카운터가 증가하는 겁니다. 얘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기적인 시간을 사용해요. 뭐 1분 단위로 매번 새롭게 계산해서 화면에 계속 보여줍니다. 이 하드웨어 기반 OTP의 요구사항은 첫 번째, 불위조성. 특정 사용자에게 주어진 기기가 생성하는 패스워드는 그 기기와 서버 외에는 생성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어려워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만족하냐면 대칭키가 없으면 이 값들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성. 이전에 사용된 패스워드부터 현재 사용할 패스워드를 제3자가 계산하는 것이 어려워야 됩니다. 당연하게 독립적으로 계산하면 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매번 시간을 달리하거나 카운터를 달리하거나 서버가 전달한 그 랜덤 값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OTP의 간결성. 요 6자리 숫자를 말해요. 사용자가 쉽게 읽고 쉽게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 구현이 경제적이어야 돼요. 처음에는 얘를 공짜로 줬는데 나중에는 한 5,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내고 좀 더 안전하게 쓸래?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얘네 이 기기의 값이 뭐 몇십만 원이다. 그럼 아무도 안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저렴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은행에서 은행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은행이 부담할 수도 있을 정도의 비용이 되면 가장 좋죠. 그런 측면에서도 소프트웨어 OTP가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OTP는 OTP를 쓴다고 비용 지불은 하지 않습니다. OTP의 종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동기화 방식,
동기화 방식이 있고, 동기화 방식은 보통 시간, 사건, 혼합 이렇게 방식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화 방식은 서버 클라이언트가 정보의 동기화가 필요한 방식입니다. 시간은 클럭 동기화가 필요한 것이고, 사건은 카운터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비동기화 방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가 어떤 랜덤 값을 주면은 이 랜덤 값과 키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암호화할 수도 있고 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시도 값이, 요 랜덤 값이 절대적으로 매번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OTP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그대로 전달할 수도 있죠. 6자리로 뭐 축약한다든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장치 방식에서는 이런 방식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독립된 하드웨어에 그 서버가 준 값을 입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방식에서는 비동기화 방식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동기화 방식은 시간 기반이 있고 사건이 있고 조합 방식이 있는데, 시간 동기화 방식은 특정 시간 간격으로 패스워드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간격 사이에는 중복 검사가 필요합니다. 중복 검사라기보다는 그 해당 1분에서 이미 검증이 됐으면, 인증을 한번 했으면 또 안 해줘야 됩니다. 그 1분이 지나야지만 다시 또 해줘야 되는 거죠. 서버는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n개의 패스워드 생성해서 비교합니다. 클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클럭 동기와 메커니즘을 고려해서 뭐 플러스 3분, 마이너스 3분을 계산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계산해서 일치하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생성해서 비교를 하게 되겠고, 한 번 만약 확인된 그 경우는 이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분 전에 값을 사용했어요. 그럼 이 값은 또 사용하면 안 돼요. 사건 동기화 방식은 사용자가 요청할 때마다 카운터 값을 증가시켜서 그 카운터를 이용해서 그 패스워드를 생성합니다. 서버는 그 클라이언트와 카운터가 동기화되는데 워낙 벌어져 있으면 동기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동기화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동기화가 힘들 수 있다. 카운터를 얼마나 고객이 증가시켰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기기를 받아서 막 그 패스워드를 생성해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만들어진 그 패스워드를 전달하면 서버는 그 값을 인증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워낙 카운터 값이 많이 증가된 생태에서 플러스 n개의 패스워드를 생성해도 그 안에 포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조합 방식은 요 두 개의 문제점을 조금 더 장단점을 얻고자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시간 간격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약간 편리성의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기기를 켰더니 여기에 3, 4, 5, 1, 2, 6 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칠라 그랬는데 외우지 못해서 다시 봤는데 갑자기 이 숫자가 1, 2, 3, 7, 6, 5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1분이 그 순간에 이 기기 입장에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내가 3, 4, 5 예전 그 기억 못하니까 이 입력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매 1분마다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분이 끝날 시점에서 기기를 켰으면 내가 본 그 값이 금방 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동기화 방식은 내가 너무 많이 누르면은 동기화가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조합 방식은 시간과 사건 방식을 혼합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간은 5분이라 그러고 그 5분 사이에서는 사건 방식을 쓰면 아무리 내가 눌렀다 하더라도 5분이 지나면 다시 동기화가 됩니다. 사건이 다시 0으로 와서 처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그 동기화가 좀 더 쉽게 동기화가 될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조합 방식을 쓰면. 근데 보통 하드웨어 기반에서는 다 시간 동기화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동기화와 사건 동기화를 비교해 보면은 생성은 매 시간 간격마다 자동으로 생성하고 필요할 때마다 요구에 의해서 카운터를 증가시켜서 계산이 됩니다. 얘는 K와 타임 샘플을 이용하고 얘는 K와 카운터 값을 의존합니다. 동기화는 절대 시간에 의존하게 되겠고 얘는 루커의 파라미터 S라는 걸 써서 다음 S개 이 서버가 유지하는 현재 카운터가 C면 C부터 C 플러스 1에서 C 플러스 S까지를 계산해서 일치되는 게 있으면 요거를 최종 카운터 값으로 사용하게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또 S개를 생성해서 사용자하고 비교하게 보게 됩니다. 얘는 미래값을 확보할 수 없어요. 보고 있어야지만 변하는 것이고요. 얘는 누르면은 바로바로 바뀌게 됩니다. 편리성은 입력 도중에 변경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사건 동기화는 시간 동기화가 필요 없다는 이점이 있지만 각 기기마다 별도 카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동기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 너무 카운터 값을 사용자가 증가시켜 놓으면은 이 S보다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을 동기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격 가능성은 유효기간 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 분에서 이미 인증을 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인증을 안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얘는 미래값을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눌러놓고 얻은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그 사용자를 대신해서 서버하고 통신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6자리는 어떻게 얻냐? 그래서 그 RFC의 표준을 한번 보면 HMAC이고요. 얘는 사건 동기화인데 뭐 사건 동기화가 아니라 시간 동기화가 되면 요 C가 T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SHA-1을 HMAC으로 이용했으면 여기가 160비트가 되겠고 그러면 20바이트가 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 바이트에 요 4비트를 봅니다. 그럼 얘가 10이죠. 그러면 10으로 가요. 10번째 바이트에서 4바이트를 취합니다. 그러면 이게 32비트 정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10에 예를 들면 6자리를 원하면은 요 수로 모듈러 하게 되면 6자리를 얻게 되고 그 6자리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해시 함수의 또 다른 응용으로 이번에는 이제 KDF를 살펴보겠습니다. KDF는 어떤 정보로부터 필요한 대칭키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GA, GB를 서로 교환해서 GAB를 디플레이먼에서는 비밀 정보를 확립하게 되는데 이 값을 바로 대칭키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KDF에 넣어서 필요한 키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키를 하나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K1, K2, K3, K4, K5 써서 뭐 확인 키로 쓰고 얘는 앨리스 키, 밥 키, 그래서 얘는 아머 키, 맥 키, 아머 키, 맥 키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부터 대칭 키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KDF를 PB KDF라고 합니다. Password Based Key Derivation Function. 그리고 이 PB KDF는 salt라는 것과
반복 횟수라는 기법을 써서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속도를 느리게 하고 솔트를 넣기 때문에 솔트를 확보하지 못하면 키 추측 공격을 어렵게 만들고, 또 반복 횟수라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사전 공격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KDF 요거는 패스워드 기반이 아니라 그냥 어떤 비밀 정보로부터 그 대칭키를 만들 때 쓰는 거고, 예를 들면 요 마스터가 이제 DPL만에서는 G의 AB 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듯이 이렇게 K를 솔트를 하나 정해서 K를 만들게 되겠고요. 이 솔트는 예를 들면 앨리스와 밥이 있고 얘도 GAB 계산하고 얘도 GAB 계산하는데 이걸부터 똑같은 K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똑같은 HKDF를 쓰기로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트에 대한 약속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보통 여기서 솔트는 별로 랜덤한 값은 아니고 다 0인 값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솔트는 별로 안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K를 계산한 다음에 0비트 문자열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 생성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필요한 길이의 대칭키를 얻어내게 되겠습니다. Password Based KDF는 그 기본적인 해시 기반 KDF와 달리 반복 횟수라는 것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서 속도를 느리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패스워드와 솔트를 결합해서 해시한 다음에 이걸 바로 사용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해시하게 됩니다. 이 반복 횟수를 통해서 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그 키 값을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000번 하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에는 10,000번 반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반복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최종적인 해시값에서 필요한 대칭키 길이를 얻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PBKDF1은 그 최종 길이가 해시값의 길이로 고정이 됩니다. 이게 256비트짜리면 128비트 키 2개만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많은 키를 얻고자 하면은 요 두 번째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처음에는 요 패스워드를 키로 이용해 가지고 U1을 계산해 내고 U1을 이용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UC를 계산해 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결합해 가지고 키 i를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또 계속 필요한 만큼 더 만들어서 필요한 수의 필요한 길이의 여러 개의 키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지력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 약속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지금 당시 공개하고 싶진 않지만 나중에 공개할 것을 해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공개될 시점이 돼서 이 내가 어떤 값을 해시했는지를 공개하는 거죠. 비트 약속에서는 이제 일방향성, 충돌 회피성 두 가지 특성을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시 값을 계산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일방향성 때문에 어떤 값을 이용해서 해시를 계산했는지 이제 모르게 되는 거고, 나중에 공개할 때는 이때 계산된 것이 아닌 다른 값을 공개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예지력을 증명하거나 비트 약속을 할 때 여기에 포함되는 값의 범위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몇 개가 안 되면 그 몇 개를 다 해봐서 어떤 값으로 이 사람이 예측했는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뭐 여기에다가 내가 예측한 축구 경기 값을 넣고 랜덤한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요 값과 R을 같이 공개하는 방법을 써서 해야지, 이런 랜덤한 값을 집어넣지 않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일방향성이지만 가능한 모든 값을 해봐서 어떤 값을 예측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시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시체인은 램퍼트가 처음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길이가 n인 해시체인을 생성하고 싶으면 랜덤한 시드 값 s를 선택한 다음에 그 s를 해시해서 cn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 cn을 해시해서 cn-1을 계산하고 이렇게 계속 계산해서 c0까지 계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짜리 길이가 10인 해시체인을 만들고 싶으면 C10을 계산한 다음에 C9를 계산하고 C8을 계산하고 쭉 해서 C0까지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C0는 해시체인의 루트 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 루트 값을 서버에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A 거다라고 인증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C1, C2, C3 순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C1을 해시하면 C0가 돼요. 따라서 사용자가 C1을 공개하면 서버는 HC1을 해시해가지고 C0를 계산해서 C0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일치하면 C1을 A가 줬다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할 때 요 요소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쓸 수 있습니다. C1이 공개가 되더라도 C1으로부터 C2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해시 함수의 일방향성 때문에 CI를 알아도 CI 플러스 1은 계산을 못해요. 거꾸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인증하는 그 기법이 램퍼트의 해시체인 기법입니다. 생성을 이렇게 하고 거꾸로 사용하는 거고, 얘를 사용을 해도 요 다음 것들은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해시함수 일방향성 때문에. 그렇지만 사용자는 쉽게 요거를 해시해가지고 기존에 받았던 것과 비교해가지고 이 값이 유효한 값인지는 쉽게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램퍼트를 이용한 이 해시체인을 이용한 일회용 패스워드는 어떻게 하냐면, 클라이언트는 길이가 n인 해시체인을 생성해서 해시체인 루트를 서버에 등록합니다. 이 과정을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루트 값에 전자 서명을 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C0는 A 거다라고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A 대신해서 다른 값을 등록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그 다음부터는 C1, C2, C3 순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CI를 전달하면 서버는 CI-1을 가지고 있게 되겠고, 이 받은 값을 해시해서 CI-1과 비교를 하게 되겠고, 일치하면 클라이언트를 인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해시체인의 길이에 의해서 인증 횟수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20개짜리 해시체인을 만들면 20번 인증을 하게 되면은 다시 또
해시체인을 만든 다음에 그 루트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해시체인의 모든 값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매번 다시 많은 해시 연산을 수행해야 됩니다. 물론 이 클라이언트는 10 최종값 20짜리면 C20만 유지하면 얼마든지 해시해가지고 C19, C18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할 때마다 해시 함수를 돌려야 되니까 그게 번거로우면 C20, C15, C10, C5 이렇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썼으면 얘를 이용해서 C9, C8, C7, C6 등을 계산해서 또 차례대로 또 쓰면 돼요. 다 쓰고 나면 20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15로 이용해서 쭉 계산해서 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계산해야 되는 비용을 줄이고 싶으면은 이렇게 그 맨 끝값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값들을 유지해가지고 그 필요한 해시체인의 값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벨코라는 회사는 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 일회용 패스워드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것을 인터넷 표준으로도 제정한 상태입니다. 해시 퍼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시 함수는 일방향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y값을 주면 이 y값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했던 입력 x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x의 많은 부분을 주고 나머지 이 부분만 맞춰라, 찾아내라고 하면 그만큼은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비트만 제외하고 요 값을 줬으면 0000부터 1111을 대입해 봐서 어떤 값이 이용하면은 y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답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 공개하지 않는 k비트의 길이를 이용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비트를 숨기면 0 아니면 1이겠죠. 그럼 두 번의 해시를 하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최대. 그러면 한 번 해시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지 알고 있으면 몇 번을 해보면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노력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이만큼 시간이 소요돼서 답을 찾도록 유도하고 싶으면 그만큼 전수조사해야 되는 비트 수를 숨기고 나머지만 공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그걸 맞추려면은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는 것이 해시 퍼즐이 되겠습니다. 이 해시 퍼즐은 여기서는 서버가 주고 클라이언트가 맞추는 형태가 됐는데 거꾸로 클라이언트가 주고 서버가 맞추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사용됐냐면 초기 도스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서버와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퍼즐들을 맞췄어야 되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에 뭐 100개의 그 요청을 뭐 점유하려고 그러면 이 100개의 K비트 퍼즐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도스를 방어하는데 많은 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DDoS는 한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요청만 하게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해시 퍼즐을 이용해서는 효과적으로 방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해시 퍼즐은 블록체인에 사용하는 해시 퍼즐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해시 퍼즐을 조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우리가 M이 있으면 이 M은 그냥 해시 하면은 바로 한 번에 해시 함수에 적용해서 해시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서는 어떤 메시지에 대한 해시 값을 찾는데 계속 10분이 소요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시 값을 계산하는데 바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일정한 시간이 걸려야지만 이 해시 값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이 해시 퍼즐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 해시 값이 유효한 해시 값이 되기 위해서는 최상위 K비트가 0이 돼야 돼요. 최상위 K비트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맨 첫 번째 비트가 0이 되려면 첫 번째 비트는 0 또는 1이 되니까 두 번 해시하면 첫 번째 비트가 0인 것을 보통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비트가 0인 것을 찾기 위해서는 4번 정도 해시를 하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개면 8번 하면은 찾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K비트가 모두 0인 걸 찾으려면은 2K번 해시를 하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찾냐 그러면 해시를 할 때 메시지를 넣고 랜덤 값을 넣어요. 하나 넣는데 0이 안 나오면은 다음 걸 또 하나 넣습니다. 보통 0000부터 하나씩 증가하면서 랜덤 값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비트가 0이 나올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50% 확률이니까 2번 해시하면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앞에 3개 비트가 0인 걸 찾고자 하면은 8번, 이에 K번 해시하면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해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10분 정도 소요되려 그러면은 몇 비트를 해야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난이도를 그렇게 해서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 K비트까지 0이 돼야 되는 것을 찾는 것이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해시 퍼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은 사람은 채굴한 것이 되겠고, 그 사람한테는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값을 찾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일정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작업 증명이라고 합니다. Proof of work.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안 하고서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아주 랜덤한 값을 하나 선택을 해서 해시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 모두 앞에 K비트가 0인 걸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확률적인 거지만 이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그냥 0부터 쭉 찾아보면 될 것이고요. 이 찾아보는 노력들은 컴퓨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병행으로 찾아볼 수 있죠. 너는 0부터 시작해. 나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할게.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컴퓨터가 동시에 찾으면 그만큼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컴퓨터일수록 빨리 찾을 수 있고, 많은 프로세서를 이용할수록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시 퍼즐은 비대칭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찾은 다음에는 내가 R과 M을 제시하면은 누구든지 해시를 해서 실제 그만큼 K비트가 0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지만 답을 확인하는 데는 한 번에 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해시 퍼즐은
작업 증명이고 이 작업 증명은 비대칭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시 퍼즐은 이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해시 퍼즐은 원래 최초로는 블록체인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스팸 메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해시 퍼즐 K비트 0이 나오게끔 하는 해시 퍼즐을 이용해서 스팸 메일을 어떻게 방지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유효한 메일이 되기 위해서는 해시 퍼즐이 해결된 그 메일만 유효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분이 소요되는 퍼즐을 사용해서 스팸 메일을 방지한다. 그러면은 그 스팸 메일을 보내고자 10,000명에게 보내고자 하면은 10,000분이 걸리는 거예요. 각 사용자마다 다른 그 해시 퍼즐 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수신자 주소, 메일 내용, 그리고 랜덤한 값을 이용해서 해시를 계산하게 되겠고, 이 해시 값의 앞에 K비트가 0인 경우에만 유효한 메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메일들은 스팸 메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팸을 보내고자 하는 사용자는 이 해시 값에 모든 10,000명에게 보내고자 하면은 10,000분이 걸리는 거예요. 10,000분이. 그런데 일반 사용자는 나는 한 사람한테만 메일을 보낼 거잖아요, 보통. 그러면 한 번만, 한 개의 퍼즐만 해결하면은 유효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1분이 너무 과하면 10초. 그럼 10초 곱하기 10,000명의 시간이 걸려야지만 스팸 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팸 메일 방지용으로 최초로 이런 해시 퍼즐, 이와 같은 해시 퍼즐을 제안을 했었고, 나카모토 블록체인을 개발한,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용자는 그 해시 퍼즐을 본인 문제에서, 비트코인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세한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설명할 때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그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해시 퍼즐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해시 값을 계산하는데 아무 해시 값이나 유효한 걸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앞에 K비트가 0인 경우에만 받아들이게 했고, 앞에 K비트가 0인 경우를 해시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랜덤 값을 집어넣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찾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대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궁금해 할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 블록체인을 설명해 드리면은, 블록체인은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한 해시 값을 계산하게 돼요. 근데 이때 해시 퍼즐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해시 값, 요게 해시 값인데, 요 해시 값을 계산하려면 10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해시 값에 대해서 다음 블록 데이터를 확정할 때는 얘만 이용하지 않고 요 해시 값을 계산할 때 앞에 계산된 해시 값을 또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인 같이 연결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해시하고 이 블록들을 해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 여기 데이터 수정해요. 그럼 이 값이 바뀌고, 이 값이 바뀌면 얘도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해시 값이 바뀌는 거죠. 그럼 또 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해시체인이 연결되어 있으면 얘를 바꾸려면은 10분이 걸리고, 또 얘를 바꿔야 되니까 10분,
그럼 6개짜리를 바꾸려면은 1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수정하려면은 일정한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는 바꿀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여기서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10분마다 새 블럭이 만들어져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예전 데이터를 내가 바꾸고 싶으면은 10분이 걸리면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꾸려면 얘만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최종 마지막 블록체인 값보다는 더 긴 길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거를 수정해가지고 내가 따라잡기에는 힘든 거예요. 물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빠른 뭔가의 컴퓨팅 장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 따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대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확정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고, 그래서 블록체인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첨삭만 가능하다. 삭제도 안 돼요. 여기 있던 데이터를 빼내게 되면 이 해시 값이 또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다음은 해시트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시트리도 실제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물론 블록체인 말고도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시트리는 여러 개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대표하는 값을 하나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1, M2, M3, M4 네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들을 해시한 다음에, 그러니까 해시 이런 식으로 네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넣고 해시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해시한 다음에 그들을 모읍니다. 얘와 얘를 해시해가지고 요 부모를 만들고 얘 두 개의 해시 값들을 모아서 해시해서 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모아서 해시해가지고 루트 값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데이터도 최종적으로는 요 하나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트 값을 갖고 있을 때 요 M1이 이 트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H01, H1 그리고 루트 값 요것만 제공하면 돼요. 그러면 사용자는 요거에 해시를 해서 H00을 계산한 다음에 얘와 얘를 해시해가지고 H0를 계산하고 H0와 H1을 해시해서 얘를 계산해서 요 값과 확인을 하면은 M1이 이 트리에 포함된 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어떤 데이터가 이 트리에 포함됐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개해야 되는 값이 로그 n개만 필요한 것입니다. 얘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값들도 다 줘야 돼요. M1이 이 해시에 들어가 있는지 알려면 M2, M3, M4를 다 줘서 이거를 해시해서 얘랑 비교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트리 형태로, 이진 트리 형태로 해시해가지고 루트 값을 계산하면 얘가 있는지 보려고 그러면 H11, H0, H만 제공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트리에 M3가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M1, M2, M3, M4에 설명하고 싶을 때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돼요. H에 대해서만 sig A, H 하게 되면 이 효과는 M1에 대해서 설명한 효과가 될 수 있고 M2, M3, M4에 대해서 설명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M2가 이 메시지에 설명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면은 H와
H00 그리고 H1, H를 제공해 주면 돼요. 그러면 얘를 해시해가지고 H01을 계산하고 요걸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고 얘와 얘를 계산해서 서명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해시트리. 여러 데이터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해시트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가 해시트리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로그 엔겔을 제시해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시 기반 서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해시 기반 서명은 양자 내성 암호 기술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들, RSA라든지 엘가마, 타운 곡선 이런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 내성 암호화에서는 해시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서명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시 함수를 쓰게 되면은 물론 양자 컴퓨팅이 활성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긴 길이의 해시 함수를 써야 되겠지만, 해시 함수 자체를 못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시 기반 서명이 그 전에는 없었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설명드릴 건데, 그 설명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되게 기존에 사용됐던 RSA나 이산대수를 이용하는 엘가마에 비해서는 깔끔하지가 못해요. 되게 사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사용하지 못하면 뭔가의 대안이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의 대안으로 이제 이 해시를 이용한 서명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해시 기반 서명은 아까 해시 체인을 제안했던 램퍼트라는 사람이 제안한 기법이 있어요. 근데 램퍼트가 제안한 이 서명은 일회용 서명입니다. 일회용 서명이라는 것은 공개키, 개인키 쌍을 만들면 한 번만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서명을 할 수 있으면은 실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제 현장 응용에서 사용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 일회용 서명을 다중 서명으로, 그러니까 여러 번 서명할 수 있는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그 바꾸는 방법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램퍼트의 일회용 서명을 조금 살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매우 큰 두 개의 정수를 계산한 다음에 hx와 hy 값을 공개를 합니다. 즉 사용자는 x와 y는 비밀로 유지하고 이 두 개의 해시 값은 공개를 합니다. 요건 나의 공개키다. 그런데 내가 0에 서명을 하고 싶어요. 1비트 서명밖에는 또 못해요. 0에 서명을 하고 싶으면은 x를 공개하고 1을 공개하고 싶으면 y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키가 되겠고, 이 x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해시한 사람밖에는 모르죠. 그리고 한번 공개하게 되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1비트를 서명하는 데는 요 해시 함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비트만 서명할 수 있으니까 별로 효과는 없죠. 그러면 요 1비트를 n비트 서명하는 대로 조금 확장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해시 값을 여러 개 공개를 하는 거예요. 4비트를 서명하고 싶으면은 각각 해시 값이 8개가 필요한 거죠. 8개. K비트면 2K개의 해시 값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K개의 정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0102를 서명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공개 키의 길이도 길고 개인 키의 길이도 깁니다. 별로 효율적이진 않죠. 그런데 이것을 다중 서명을 하고 싶다. 여러 메시지를 서명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이 해시 값들을 그 해시 트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 트리로 만드는데 해시 트리들을 여러 길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 남는 것은 루트 값만 남겠죠. 그래서 이 루트 값을 공개를 하고 내가 조금씩 공개하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별로 효과적인 방법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뒤에 다음 페이지에 소개되는 조금 더 개선된 방법도 결국은 다중 서명하기 위해서 이 해시트리를 이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공개키 인증은 필요해요. 근데 공개키 인증하는 방법은 또 마땅하게 없습니다. 또 뭐 서버도 이런 식으로 그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이 사용자의 공개키에 대해서 서명을 해서 공개를 할 수 있죠. 인증서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는 이제 공개키 방식이니까 이것들을 뭐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지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실제 그 알트코인 중에 어떤 그 코인은 이런 그 해시 기반 서명을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블록체인 설명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램퍼트가 제안한 그 일회용 그 해시 기반 서명은 한 비트를 서명하려고 그러면 2개의 해시 값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윈턴 리스는 어떻게 했냐면은 해시 값을 공개를 하는데 내가 16이 아니라 4비트의 값에 서명을 하고 싶다. 4비트 값에 서명하고 싶다. 그러면은 2K 16이죠. 2의 4승 H의 16X를 계산해서 공개를 합니다. 즉 해시를 한 번 한 다음에 이거를 반복적으로 16번 해시를 해서 이 값을 공개키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개키가 공개를 하고 나면 내가 0부터 15 사이에 있는 값을 서명하고 싶다. 그래서 9에 대해서 서명하고 싶으면은 H9X 값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자는 이 H9를 또 계속 해시해가지고 16까지 계산해가지고 공개된 이 값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서명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턴 리츠는 그 아까 램포트에 비해서 적은 해시 값을 공개를 해가지고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실제로 확장을 하면 SHA-256은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서명할 때 어떻게 서명하냐면 해시 값에 서명을 하죠. 그러면 이 해시 값은 SHA-256을 쓰면은 256비트가 돼요. 256비트가 돼요. 그러면 이 해시를 2의 256승 번 해시해가지고 공개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 256비트를 쪼갭니다. 쪼개서 이 256비트를 바이트 단위로 쪼개면은 요 한 바이트는 0에서 255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키로 32바이트가 되니까 256비트는 32바이트가 되니까 32개의 해시 값을 공개하면 됩니다. 얘 각각에 대해서는 256가지를 계산해서 공개를 하게 되겠고 개인 키는 요 31개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명 값은 요 각각의 값에 대해서 HM0승, HM1승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은 요 일반 메시지에 대해서 윈터니츠를 이용해서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거를 줄이려 그러면 얘가 늘어나겠죠. 예를 들면 8바이트 아니라 4비트씩 쪼개면 64개의 해시 값이 필요한데 각각은 64개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H9X를 공개를 하면은 그 사용자는 요거를 H8, H7, H6은 계산 못해도 H10, H11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서 서명할 때는 추가적으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방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M0, X0가 있을 때 요거보다 작은 값으로는 계산할 수는 없어도 HM0 플러스 1 X0는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윈터니츠 OTS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메시지에 서명하고 싶으면은 이런 공개키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해시트리로 이진트리로 만들어서 공개는 요 하나만 하게 되겠고 하나씩 사용하는 거예요. 다 사용하면은 이제 더 이상 또다시 이 해시트리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겠죠. 이제 이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깔끔한 방법은 아닌데 결국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은 그 특별하게 우리가 썼던 RSA나 엘가마 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걸로 11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